반갑습니다. 앞에 토론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강의보다 이 토론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토론 2시간, 그리고 예전에 제 강의 2시간, 그리고 디프리 했는데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제 토론들 중에 요 얘기는 꼭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먼저 제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우리 김학성 우리 이사장님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사회주의를 이렇게 논다고 했잖아요. 지금 PPT가 나가고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를 아까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없앨 것 같아요, 안 없앨 것 같아요? 사회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인주의 있잖아요. 유럽의 북유럽이라든가 서유럽 국가들의 목표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개인의 자유를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개인의 자유를 만드는데 하이에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시장에다가 맡겨야지 개인의 자유가 된다는 건 거예요. 국가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삼인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삼인주의는 시장에 맡기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갖고 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이전을 통해갖고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야지만이 개인의 자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회주의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의 목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누굴 욕하냐면 사회주의와 삼인주의를 욕해요. 너희들처럼 하면 개인이 자유가 보장이 안 돼. 그런데 삼인주의는 누굴 욕해요? 삼인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욕해요. 너희들처럼 하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돼. 사회주의는 누굴 욕하겠어요? 야 임마,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고 너네 삼인주의라든가 자유주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념은 우리의 이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을 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얘기를 들으면 마치 사회주의가 마치 삼인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시장이 있어야지 보장이 된다. 그래놓고 개인과 사회주의 집단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이미 이제 내가 꿈꾸는 세상인데 그런데 사적 소유가 철폐되지 않고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도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소위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은 사회권으로 좀 보장이 돼줘야 되고 시장임금만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버는 돈만이 아니라 사회임금으로 보장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권을 주장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노조라든가 시민 조직이 필요한 건 거야. 그래야지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 그런데 지금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개인은 말이야 불평등한 상황 속에 있는 계급에 불과해. 계급으로서는 있는 계급은 보장되지만 없는 계급은 보장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이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거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별로 이렇게 메이크업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하이에크식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자유가 잘 안 보장될 수가 있어요. 하이에크식의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려면 똘똘한 사람, 그리고 메이크업을 입은 사람,
그리고 얼굴이 잘생겨갖고 얼굴이 자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이에크가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사는 게 좋냐면은 이 3인주의에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3인주의도 어찌됐든 최소한만 보장하거든. 내셔널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리빙 삶의 최소한의 기준선만 보장하니까 사회주의는 어떨 때 보장되냐면 필요함에 따라서 가져다 쓰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집불도 없다라면 3인주의로 가야 되고 근데 난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만 주더라도 만족해 머물러야 되지만 아니야. 난 그래도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들 또 줄여두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계급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오늘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우리는 급진주의자다. We are radicalist.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민중을 중심에 둔다. 시민을 중심에 둔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읽는다 했었을 때 하이에크가 읽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거예요. 하이에크는 세상을 어떻게 읽었을까 했었을 때 저 왼쪽 방향처럼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왜? 지금은 점차 사회가 3인주의로 가려고 하고 극기하는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리고 저놈들은 전부 다 우리를 전체주의로 이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자각을 하고 어떻게 되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머물러야 돼. 리버타리아니즘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타리아니즘이에요. 리버타리아니즘은 뭐냐면 시장 지상주의. 시장을 중심에 둬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하이에크가 읽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읽은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읽은 세상에 대한 또 세상이니까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세상 읽기 프롤로그를 한번 해보면 자, 이게 1908년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했던 장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빵과 장미예요. 그리고 1911년에 노동자들이 140명 가까이가 불에 타서 죽는데 주로 여성 노동자였는데 섬유공장에서 왜 죽었냐 하면은 기업주가 일 시키려고 가둬놓았던 건가요. 문을 다 잠궈놓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성의 날도 제정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때 이 현상을 보면서 나왔던 글이 오펜하임의 빵과 장미예요. 자, 환한 아름다운 대낮에 행진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두컴컴한 부엌과 잿빛 공장 다락이 갑자기 드러난 햇빛을 받는다.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빵과 장미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진할수록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죽었다. 빵을 달라는 아주 오래된 그들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면서 외친다. 틀에 박힌 고된 노동하는 그들의 영혼은 작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알았다. 그래 우리는 빵을 위해 산다. 그리고 우리는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 우리가 행진하면서 위대한 날들이 오리라. 삶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빵과 장미.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될까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장미가 뭘까 하는 건데 장미는 뭐 거기서 이제 여성 참정권자의 다양한 해석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빵을 권리로 얻는 건 거예요. 내가 적어도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굶어 죽진 않아야 되지 않겠냐. 배 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 고프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빵을 권리로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빵을 권리로 얻을 때 누가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띄어갖고 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권리라기보다는 시혜와 자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의 분배에 내가 참여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빵의 분배에 참여한 결과물들이 어쩌면 시장에서 얻는 임금이 시장 임금이 아닌 월급이 아닌 사회 임금일 수도 있다. 자, 그러려면 장미의 의미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 그 안전한 것은 빵을 포함해서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거. 목소리가 보장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장미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빵과 그다음에 장미를 가져야지만이 인간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잘 보여드린 그림인데 서울역에서 이분이 장갑 나눠주고 옷 주고 5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남의 자선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분이 상당히 확장된 분이 이 사람인 건 거예요. 저커버그는 152조를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커버그의 기부가 불편한 건 거예요. 저도 불편한데 저커버그가 왜 기부를 했냐면 그때 동기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자 그래갖고 기부를 한 거거든요. 저는 제 딸이 낳았을 때 뭐 이렇게 뭐 마중물에 뭐 좀 제가 그 CMS 하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별 기부한 게 없는데 굉장히 좀 위화감을 느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편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기부에는 세금이 거의 안 붙거든요. 그리고 기부로 만든 재단은 어떻게 돼요? 아마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재단일 수가 있고 그 가게가.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저커버그는 그 재단의 목적에 맞는 것들만 지원을 할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커버그의 기부는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넘긴 건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것을 보장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본의 권력이, 자본의 생각이 어쩌면 시민들의 일상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들의 시혜와 자선에 의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인데,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그냥 사람이다. 제가 빵과 장미라고 했는데 빵을 얻어야 했는데 그 빵은 어떤 거냐, 배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고 건강을 해도 닳지 않을 이 땅에 어떤 빵을 권리로 얻는 건 거예요. 권리를 얻는다면 저커버그한테 받는 게 아니라 뭐죠? 저커버그에게 매긴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저커버그는 왜 세금을 내야 돼요? 저커버그의 돈은 어쩌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의존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회 안전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연대성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세금을 통해 갖고 시민들에게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민의 하나님은 하지만 이런 그 권리는 권력과 함께 있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게 빵보다는 우리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권리를 통해서 빵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품이 있는 게 빵을 갖는 건데, 근데 권리는 어떻게 돼?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권력과 함께 살아 숨쉰다.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상당히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랬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과 장미를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요구할 때 그때 불쌍한 사람에게 시혜와 자선의 맥락들, 체리티의 맥락에서 정부가 구빈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책적으로 좀 방향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을 권리로서 시민권으로도 얻기도 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세 가지 길을 가요. 어떻게 가냐면 자본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키클럽스라는 이윤의 눈만을 가진 큰 눈을 가진 자본주의가 무한질주할 때, 울리백은 이것을 돌진적 근대화라고 얘기했는데, 무한질주할 때 노동자들은 이 자본가들의 침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맞지가 않아요. 왜? 자본주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루크루테스 침대 위의 노동자들은 키가 작으면 잘리고, 키가 작으면 늘려서 죽고, 키가 크면은 잘려서 죽고, 이제 이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이에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아. 너희들이 적응하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논자의 대표적인 건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알아? 하면 너희들이 비인간화라고 해갖고 다른 길로 가잖아. 다른 길로 가면 이 길은 어떤 길인지 알아? 이 길은 전체주의의 길이 될 거야. 이렇게 하이에크는 주장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에크가 읽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 거예요. 하이에크는 어떤 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했고 어떻게 이 적응 노력을 해서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논자들은 야,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득 이전을 통해서 사회권을 통해서 사회임금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해야 돼. 이런 길들이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북유럽이라든가 서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적응 노력과 이 개혁의 노력은 자본주의를 전제한다는 건 거예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혁명은 뭐냐면 어차피 이 체제는 자본주의가 동장하는 한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세상이 읽기는 세상이 어떻게 왔나, 자본주의 등장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석들을 견해들을 보려고 해요. 자,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나와요. 그런데 공황하고 불평등과 빈곤이 오니까 고전적 자유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제 이게 고전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가요. 아까 유럽의 보편적 국가라. 이게 1940년대예요. 이 1940년대에 고전적 자본주의가 공황과 불평등이 오고 이때 공황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공황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들을 엄청나게 팔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자본가들이 자기의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갖고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요. 식민지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라든가 영국은 이미 식민지를 선점했는데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식민지를 선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막 산업발전을 막 만들어내는데 팔 데가 없는 건 거예요. 연료를 가져올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붙어난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뭐냐면 불평등과 빈곤이 오니까 요 지점에서 점차 일로 가려고 해요. 누가? 유럽의 국가들이, 특히 영국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베버리지 리포트도 막 나오고. 그때 누가 딱 이걸 쳐다보냐면 이게 하이에크가 쳐다봐요.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글을 쓰는데 그 노예의 길의 핵심이 뭐냐면 절로 가면 다 노예가 돼. 왜? 우리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우리를 점거하게 되고 그것은 너희들 봤잖아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제 파시스트들 있지 전체주의 국가들 그거랑 똑같은 거 절로 가게 되면 하고 쓴 글이 노예의 길이에요. 노예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이에크는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기간 중에 전부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론을 낸 게 케인즈거든요. 그리고 보편적 국가로 가니까 다들 글로 하노에서 막 갈 때 하이에크가 딱 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일베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저런 꼴통이 다 있어? 이런 아주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수면에 잠겨져요. 근데 이 사람은 취급을 받았지만 자기 신념이 너무 확실한 건 거야. 그래갖고 숲속에 들어가고 자기 학파를 만들어요. 그 학파들의 얘기들을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이때 이 유럽의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딱 나타나면 대처가 나타나고 그다음 레이건이 나타나면서 이 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이에크 책을 가방에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레이건하고 대처가. 특히 대처는 자유헌정론이라든가 노예 얘기를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고만 하면 여기에 답이 있다고 던졌다는 건가요. 그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이에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갖고 젊은 날에는 이제 그러지 못해. 그래서 아까 강영준 선생님이 저 하이에크가 좀 대단하다, 좀 미안하다 막 그랬는데 사실은 하이에크는 투사인 거예요. 뭘 투사냐면 신자유주의를 위한 투사였고 그 엄혹한 시기를 숨어서 지내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본주의 역사는 이렇게 이 고전이 아니라 이제 사회민주주의죠. 이렇게 유럽의 복지국가를 갔다가 대처와 레이건을 만나면서 어디로 가요? 레이건오믹스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아류들이 제3의 글 토니 블레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비드 캐메론의 큰 사회론을 갖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역사예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갈 때 그 세상을 어떻게 읽어 나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통이 있어요. 하이에크는 이 통이 시장이라고 본 건 거예요. 자본주의예요. 그 통에서 적응하는 사람, 튀어나온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노숙인이에요. 쓰러진 사람은 실업자인 건 거예요. 이랬을 때 하이에크는 가르쳐야 될 것은 이 통 속에서 적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 도와주면 뭐가 생기냐? 의존성이 생긴다. 근데 안 도와주면 그래도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도와주되 선별해갖고 쪽팔리게 도와줘야 된다. 품이 없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 노력해서 빵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래야지만이 자립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사람하고 너무 격차가 나게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시장에서 경쟁해갖고 이기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지면은 페널티를 줘야 돼. 그건 당연한 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삼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을 넓혀 가지고 요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돼. 근데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면 사회 임금이야.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공 서비스를 줘야 돼. 그리고 요 사람도 야, 여기 나와갖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갖고 적응하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국가가 해야 돼. 국가가 소득 이전을 통해서 해야 돼.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이 하이에크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삼인주의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공격한 것은 뭐냐면 이건 전체주의로 갈 거다. 삼인주의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저거는 전체주의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삼인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했으면 이 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하이에크는 어떻게 됐었어요? 하이에크는 이 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하이에크는 아까 어땠냐면은 이 불평등한 것이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평등하게 해줘야 돼. 이 평등하게 해주는 것들은 뭐냐면 계층화의 수준, 스트라티피케이션, 계층화의 수준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업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회임금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도 이 너무 불평등하도록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삼인주의의 구상이에요. 유럽의 보편적 복지가 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이에크의 철학, 우리가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개혁을 할 거냐 혁명을 할 거냐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세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철학을 가진 세력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달라지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이에크의 세상 읽기와 하이에크를 스승으로 받들면서 뭘 한 사람들인 건가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든 레이건과 대처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고 시간이 된다면 제3의 길도 한번 보고 그다음 데이비드 캐메론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제가 결정할 줄 모르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재 개그를 절대로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최대한 진도로 한번 나가보자.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하이에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하이에크가 중요하면 하이에크는 불평등한 걸 볼 때 마음이 좀 짠해요. 부자들도 그리고 자본가들도 짠해요. 그럴 때 하이에크가 나타나서 야, 쟤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 그리고 너네 쟤들 돕잖아. 쟤들 의존성이 걸리고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좀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가닉 인텔리겐스. 오가닉이라는 건 뭐냐면 그람시가 얘기했는데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헤게모니라 그래요. 헤게모니를 통해서 이 불평등한 체제가 당연시되도록 그것은 자연의 질서인 건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법칙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동의하게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그런 헤게모니들을 갖도록 해주는 이데올로그의 아주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이에크라는 거예요.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이 대처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주냐면 규율 권력. 우리는 권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권적인 권력을 해서 국가 권력이 전통적인 권력 있잖아요. 그 권력은 억누르고 못하게 하고 막고 처벌하고 이런 권력인데 규율 권력은 스스로 규율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지금 불행은 내 탓이야.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 내 딸한테 미안한 건가요?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일곱 명의 딸을 중에 하나였던 그분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교수님 강의 듣기 전까지 우리 아빠가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늘 죄의식을 가졌대요. 왜? 노력을 했지만 안 됐죠. 그 아버지는. 그런데 딸들한테 잘 못해줬으니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빠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스템의 책임도 있고 정책의 책임도 있고 자본주의 책임도 있네요. 저는 아빠랑 화해했어요.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건데 어찌되었거나 헤게몬이라는 것은 규율 권력을 주고 규율 권력은 도처에서 일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지배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규율 권력의 아주 밑바닥에는 동의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리는 프레이리 아니요. 하이에크는
이제 이런 그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이런 체제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체제를 만들면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런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와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빵과 장미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따져 묻는 실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하는 인간은 호모 폴리티쿠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로 빵과 장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빵과 장미는 비단 자기의 빵과 장미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빵과 장미를 얘기하는 건 거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고 말하는 존재. 이게 이제 마중물에서 얘기하는 이제 인간인 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면, 빵도 안 줬는데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없는데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질문인 건 거예요. 빵이 없는데 내가 오늘 하루하루 빵이 급한 사람이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권력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폼젤이라는 사람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히틀러 시대의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일만 한 건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의무감이 투철했고 그냥 믿음을 줬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저는 정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계 정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모 레미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질문하지 않고 질문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그 당시에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건 거예요. 왜 생각하지 못해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생각했던 공무원에서 잘리거든요. 빵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했던 어떻게 돼요? 상당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빵이 없었기 때문인 건 거고, 자기가 시민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들 속에서, 가만히 있는 과정들 속에서 히틀러가 어떻게 돼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온 세계를 이제 어떤 그 재난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하니까 이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아까 폼젤처럼 가만히 있었을 때 악이 만들어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왜 그랬을까 했었을 때는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데올로그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선전부 장관 괴벨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까 그 폼젤은 그 괴벨스의 비서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뒤에 빵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괴벨스와 같은 동의를 만들어냈던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맥락을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라 하냐면, 이게 이분들을 기억하시죠? 이분들은 이제 두 모자 아사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뭐죠? 이 세모녀 자살 사건이었는데, 이 전부 다 뭐 문제가 있었냐면 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빵이 없었을 때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됐느냐? 생각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것도 여전히 빵이 없는 건 거예요. 빵을 얻기 위해서 나는 품위를 포기한 건 거죠. 그리고 빵이 없고 품위가 없었을 때 나는 인간일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언론사 손녀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운전기사한테 막 반말을 하면 막 되는 거.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너 이상한 거야, 너가. 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다 이제 인터넷 영상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빵이 없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없었을 때 우리는 품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일까? 그리고 이것도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이제 파업했던 걸 보면서 이제 인간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통 안에, 통은 생각의 통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통일 수도 있거든요.
벼룩이처럼 갇혀 있어가지고 200배 뛸 수 있는 녀석을 20배대 갖다 놓고 뛰게 만든 다음에 뚜껑을 열었더니 계속 뛰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저 생존의 통, 권력이 만들어놓은 통 안에 저렇게 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뒤에 이 통을 만든 자들은 뚜껑을 열어도 못 나는 거, 통을 만든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학습된 무기력. 그 통 안에서 가만히 순응하는, 아까 폼젤처럼 순응하는, 아까 그 노동자들처럼 순응하는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코끼리가 어릴 때 있잖아요. 이 녀석이 어리죠. 어릴 때 묶어 놓으니까 키가 크면은 몸집이 커지면 툭 치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어릴 때 끊어지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얘야, 발버둥이 쳐도 안 돼. 엄마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프레리는 자유에 대한 공포가 있고, 오히려 내가 탁 끊어섰을 때 권력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발언을 딱 했을 때 사장님이 야, 말해. 다 해. 괜찮아. 야자 타임이야. 그럴 때 진짜 야자 타임을 하는 그런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아이고 좀 얘기할 때 좀 참조해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를 좀 막 안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순간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뒤에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이 달달놈이 있고 이 달달놈에게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통 속에 자본주의란 통들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러니까 달을 끼면서 달을 보라고 하니까 다들 달을 보는데 이 친구가 달을 보지 않고 달달로 보죠. 저는 왜 달을 보라 그럴까? 달을 보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저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뭘까? 자, 달달놈은 권력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 있어요? 이데올로그들. 아까 하이에크일 수 있어요. 하이에크가 있고 더 심지어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유범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그들인 거예요. 이데올로그들. 아까 교육 권력을 만들어내는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고 달만 쳐다보게 되면 어떨까?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자, 인간은 뭐가 필요해? 빵이 필요해요. 근데 빵을 품위 있게 얻어야 돼요. 근데 품위 있게 얻으려면 내가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시민들이 자기의 힘들을 가지고 빵을 분배하고 만드는 데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빵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못해 쪽팔리게 받을 수 있어요. 시혜와 자선으로. 또 내지는 어쩌면 내가 권력을 갖지 않으면 저것이 내가 품위 있는 게 빵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굴복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달달놈한테. 근데 더 심각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달달놈한테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당하는 거예요. 누구? 하이에크의 말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 읽기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빵과 품위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 자기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명징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뭐랄까 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질서들에 대해서 부당한 질서가 통이에요. 통을 봐야 되고 그 부당한 질서를 만든 관계들을 봐야 돼요. 달달놈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읽어 나가는 거.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상 읽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빵과 힘을 얻은 사람, 빵과 권리를 얻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 사람은 빵도 있어요. 내 권력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할 것 같아요? 말해야 된다. 나는 말할 자유를 구해야 된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인 건 거예요. 누구냐면 중세 때는 어떠냐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가시 중심이에요. 가시 중심인데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권력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왕권 신수설이에요. 땅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동맹관계에 있는 그래서 옆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이 사람인 건가요? 이럴 때 누가 나타나요? 부르주아지들이 나타나서
대장은 황제였는데 부르주아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땅을 내가 가질 거야 이제.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땅에서 나가 하고 이제 이 외치면서 거기에 있는 농민들을 다 내쫓고 이건 내 땅이야 선언한 것들이 이제 부르주아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차 부르주아지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이 사람을 잘못해 인클로저 이전에는 이렇게 논의였는데 이제 목초지를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권력 갖고만 안 돼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정치 권력을 요구하면서 모여든 게 부르주아지들이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우리에게 권력을 다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자, 이제 인간이 뭘 가져야 되는지 알아? 인간이 권력도 가져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하는데 투표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뭘 가져야 돼요? 인간은 땅도 가져야 돼. 재산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 거였거든 전부 다. 그것을 선언한 게 뭐냐면 선언한 게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자유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소유권도 가져야 된다. 사적 소유를 이제 선포를 하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사적 소유를 갖는 거, 그러니까 권력을 갖는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땅을 갖는 것들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또 이데올로그가 나타나요. 이데올로그가 나타나서 누가 나타나면 로크가 나타나서 야, 맞아. 다 하나님 땅이야. 우리 중세 때 그렇게 배웠잖아. 중세 시간에 배웠잖아. 하나님 땅인데 땅 내 거 하나가 있어. 내 몸뚱아리야. 내 몸뚱아리가 내 건데 내 거를 가지고 이렇게 토끼를 잡으면 어떻게 된 게 내 노동을 섞었으니까 저게 내 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그것을 양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노동으로 잡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재산은 노동의 산물인 거니까 당연히 가져도 되고 그리고 화폐로 바꿔서 끊임없이 축적을 해도 돼. 이게 이제 로크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크의 얘기는 어떤 것을 정당화시켜줬냐면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것에 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했던 사람들이 아까 내 땅에서 모두 나가 하면서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자본을 가졌던 사람과 사정을 가졌던 사람들인 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했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뭘 가져야 된다? 투표권을 줘야 된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나간 대로 이렇게 로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 건 거야. 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이 말할 권리를 가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영주라든가 교황으로부터 가진 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내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왕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주와 성직자의 목을 자른 건 거예요. 이제 가진 건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목을 자르고 나서 보니까 국가 권력이 다시 영주가 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군주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선언한 게 상권 분립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빵도 있고 아까 인클로전도 빵도 있고 이제 뭐를 갖게 된 거예요? 권력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품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발언하도록 해줘야 돼. 이게 자유권이에요. 언론, 출판, 집회, 걸서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빵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쌍킬로트들. 쌍킬로트들은 그 당시에 귀족이 입었던 반바지가 아닌 낄로트. 그러니까 반바지인데 긴 바지. 쌍놈들이 입는 쌍킬로트. 이 부정어인데 이제 낄로트가 아닌 것을 입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것도 1930년대에 저항하는 그림들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사진이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반동이 오고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왕당파에서 다시 복고를 하고 그다음 부르주아지들이 주도가 돼갖고 지롱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해갈 때 그때 이제 여인, 쌍킬로트, 아동 뭐 이런 사람들 막 저항하는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건 거고 이것도 이제 공화주의자들이 반동이 오면서 저항하는 장면이거든요. 영화 레미제라블에 오는 게 이게 다 1930년대 혁명이거든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파리 꼬문 1871년도에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라. 그리고 나 대지의 저주받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비로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되는데 다 실패를 해요. 다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쌍킬로트들은 밀려나고 인간이 이제 민간에서 밀려나고 진짜 인간은
부르주아지들만 되는 거죠. 이 부르주아지들이죠. 이 사람들 드디어 이제 피크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양복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도 해요. 놀이도 하는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만해가 이제 이런 것을 풍자하는. 그런데 아까 쌍킬로트들 있잖아요. 쌍킬로트들의 자식들은 굴뚝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 뭐죠, 성냥 공장에 가갖고 린계사, 턱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얼굴이 붓는 그런 산재를 당해요.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18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키클롭스 괴물에 잡혀먹은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사람들이 되더라,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에 나온 것처럼, 아까 이 누구야, 이게 지금 드라큘라의 자본가와 프랭켄슈타인 괴물의 노동자, 그 다음에 이 레미 이 마웨 가족과 그레고아르 가족, 그 에밀 졸라의 이제 소설, 그 다음에 적가 그 차탈레브인의 사랑의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쭉 나타나는데, 프레이리는 그걸 보면서 아까 쌍킬로트와 부르주아지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부르주아지들은 정치 권력도 갖고 경제 권력도 갖는데 쌍킬로트는 아무것도 못 갖는 거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쌍킬로트들이 밥을 얻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 속에서 프레이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폐허갑자가 억압자의 모습을 자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는 폐허갑자들에서 교활함과 쌍킬로트들에게서 간사함이 배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품이 있지 못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소설에 이제 그런 거 쫙 나타나고, 결국에선 99대 1의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되더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신분에 의해서 이제 이 농노와 귀족, 성직자가 구분됐던 것이 쌍킬로트와 제3귀족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등장, 고전적 자본주의가 막 시작이 되는 건가요. 자, 이래서 이런 시대가 됐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평등이 된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빵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권을 주장을 했는데, 빵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쌍킬로트들은 뭘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쌍킬로트들은 지금처럼 부르주아지들은 피크닉도 가고 놀이도 가고 옛날에 귀족들이 갔던 것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아까 쌍킬로트들과 그 자식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야, 우리도 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빵을 품위 있게 얻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빵은 어차피 일해갖고 돈을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시민권을 달라. 시민권은 뭐냐? 자유권. 아까 인간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권을 가지려면 정치권, 선거에도 참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권이 있어야 돼. 사회권이라는 건 뭐니? 그랬더니, 사회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want, ignorance, disease, scarlet, idleness, 이렇게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무익.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뭐 때문에 못해요? 예, 실업 상태라서 그래서 완전 고용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5명의 거인들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 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빵은 어디서 오느냐? 국가가 이렇게 막아줘서 내가 적어도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배가 고파도 수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업이 되게 되면 실업 수당이 나올 뻔해 완전 고용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살 거를 필수적인 것은 시장에서 사지 않도록 해야 돼. 그 필수적인 게 뭔데? 그랬더니 의료야. 그리고 기본적인 주택이야.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야. 뭐 이런 것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게 D예요. 탈상품화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서로에게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계층화의 수준을 낮춰야 돼.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얘는 좀 이렇게 쌍킬로트들한테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는 덜 줘서 이렇게 출발선을 맞춰주는 건 거예요.
맞춰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제일 힘센 사람 걸 뺏어서 제일 힘 약한 사람한테 주는 게 문제인 건가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가 권력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권리로 이해하고 그 권리로 이해한 것을 관찰할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권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권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이데올로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데올로그들은 그건 권리가 아니었거든요. 권리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권력을 가져야 돼.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는 베버리지 포트라든가 아까 마샬과 같은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권리인 줄 알았어. 권리라고 하니까. 근데 권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권리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서 회사에서 사장을 만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단결권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분명히 단결해서 말해야 돼. 너희들은 혼자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하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단결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이 사람의 얘기에 동등한 자격이 생겨. 단결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해 줘야 돼. 단결권, 단체 개설권, 단체 행동권. 그래서 이 시민권이 공장에 들어가면 산업적 시민권이라고 하거든요. 마샬이라는 사람이 인더스트리얼 시티즌십인데 그러면 이 산업적 시민권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말할 권리, 고용, 그다음 더 나아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기업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노사 공동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갈등과 협상하면서 평등권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를 만들어서 공장에서만 그랬던 사람들이 야, 우리 공장에서 임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소득 이전을 통해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노동조합이 어디로 가면 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은 노동조합이 만들거든요.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갖고 뭘 만들어요? 사회권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요 구도인 건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자 빵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떻게 되냐 쌍킬로트들이죠. 쌍킬로트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빵을 권리라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정당화시키는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서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나왔던 마샬이라든가 시민권 이론인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버리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관철할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관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빵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로부터 소득 이전을 시켜야 되고 또 뭘 나눠 가져야 돼?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방법은 뭐냐? 노동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사회권을 통한 사회임금 이게 빵이에요. 그리고 그 빵을 관철할 단결권, 노동권, 시민 권력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시민들은 이제 공장에 들어가면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되고 그리고 정치사회 국가로 들어가게 뭐가 돼요? 이제 시민들이 돼 갖고 그들이 사회권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권과 노동권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은 빵을 품위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빵을 품위 있게 만든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사들인데 이런 역사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가요? 달달놈에게 맞서는 노동자, 노동자들, 시민들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게 가능해져야지만이 이렇게 달달놈과 맞서는 자본과 국가 권력과 맞서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빵을 얻을 수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정치가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정치적 인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한테 당해요? 달달놈한테 당하는 게 자본 권력, 자본이라든가 당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들이 노동조합이에요. 유럽에서 노동조합이었고 그 노동조합에서 영국에서 내각을 만들 때 아까 사회권을 만드는 주요한 역할들을 노동자 출신들 노조위원장들이 장관으로 들어가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빵이 필요하다. 품위를 얻을 수 있는 빵. 그게 사회권이다.
그리고 그 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권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되냐? 단결권 단체에서 우리 단결권을 보장해라. 시민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이 달달는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이 개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인 건가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런 삼인주의로 막 가려고 하는 유럽을 보면서 하이에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저게 이제 삼인주의로 가고 저렇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뭘 봐요? 파시즘의 그림자를 봐요. 아 저렇게 간 다음에 곧 1, 2차 세계대전에 일으켰던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로 가겠구나. 저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읽기를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냐? 저기 누구죠? 이 하이에크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결론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결론을 좀 더 얘기하면 아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개인을 정의할 때 신자유주의가 정의하는 거, 삼인주의가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정의하는 거에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조건과 어떤 그 여건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를 아까 삼인주의자들은 지금 빵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삼인주의자들은 사회권이 권력인 건가요? 권리인 건가요? 그런데 아까 빵과 권력이 있었던 부르주아지들은 사회권은 인권이 아니에요. 사회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것들인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 인간이 봉건제 때는 귀족과 영주가 인간이고 비인간은 농노였었어요. 이행기는 부르주아지였고 나머지는 쌍킬로트였었어요.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시민인데 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임금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인간도 자유주의 이기적인 인간인 건가요? 아까 시장에 나가는 하이에크의 인간인 건 거죠. 사회주의도 자유로운 인간인데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를 가져 있었을 때 가능하다. 삼인주의는 계급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단결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권과 자유권을 가진 거다. 조건의 평등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권을 얻으려면 자유권을 얻어서 끝이에요. 근데 아까 빵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자유권 말할 권리를 가지려면 사회권까지 가야 돼.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자본주의가 그대로 사적 소유가 있는 어떤 사람인데 사회주의까지 가야 돼. 이들이 주장하는 인간이 인간다울 조건과 권리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유권만을 인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권과 대립돼요. 이거는 빨갱이들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아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신 것처럼 야 내가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배고프고 말이야. 그 다음에 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내게 먹을 거 빵이 유지가 돼야지만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인권은 같이 합쳐진 건가요? 이걸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권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다르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양쪽이 다르더라. 자, 그러면은 하이에크는 이제 어떻게 세상을 갔어요?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하이에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몇 분 남았나 한번 시간을 체크해 봅시다. 몇 분 남았어요? 12시 25분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하이에크는 빨리 가볼게요. 예? 자, 빨리 가볼게요. 자, 하이에크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문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리는 진위의 문제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절대로 삼인주의나 사회주의를 하나의 나와 생각이 다른 체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쟨 틀린 건 거예요. 하이에크는. 인류의 문명은 오랜 기간 걸쳐서 진화한 것이 순간적인 혁명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질서와 가치가 인간의 기계는 얻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에서 생겨난 건 거고 시장 경제는 그래서 문명의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이게 이제 하이에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이에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얘기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막 하고 있는데 자본은 속성상 자꾸 시장을 넓혀야 되고 원료를 싸게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에 나서요. 제국주의의 이면은 자본이 있는 건 거죠. 막 나서는 건 거예요. 막 나서고 있는데 그걸 선점한 게 프랑스하고 영국인 건 거예요. 독일이라든가 아까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자본의 압력과 그다음에 시장을 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입장들이 맞아떨어졌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하이에크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저 파시즘이라는 것 개인의 자유를 다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막 그 유대인들의 막 돈도 막 뺏고 이러는 건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뭔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파시즘으로 간다. 이렇게 아까 독일의 무솔리니나 히틀러로 간다. 이탈리아.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라를 보고 나서 비슷하잖아요. 소뚜껑이 이렇게 자라를 보고 나서 자라는 여기서 삼인주의예요. 아까 빵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우리 사회권과 시민권 또는 노동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완전히 뭐다? 저거 완전히 사회주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놈이다 이런 거예요. 다 같은 놈이다. 그 나치 이놈이나 사회주의나 복지국가나 다 같은 놈인 건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얘들하고 대립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참전하잖아요. 얘들하고 대립해요. 복지국가하고 사회주의하고 대립해. 왜 그런지 아세요?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저런 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쟤들이 사회주의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복지를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유혹의 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등장해요. 유럽의 복지국가가 체제 경쟁을 하면서 나오는 건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나치하고 사회주의하고 복지국가가 다 다른데 이 하이에크 선생님은 다 같은 놈이야 이놈들이. 왜 그런지 알아? 시장에 개입하잖아. 그리고 그것은 전체주의고 노예로 우리를 이끌 거야.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맞서야 돼. 이게 하이에크의 세상 읽기예요. 하이에크 세상 읽기고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는 영국이 지금 자유방임주의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의 공장으로서 왔는데 갑자기 이놈들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지금 전쟁의 그 와중에 이렇게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해서 그건 곧 파시즘으로 갈 거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미제스라는 자기 스승과 이 사람은 미제스라는 스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케인즈와 맞서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온 책이 거의 동년일 거예요. 동일한 연도일 거예요. 그래서 맞서면서 이 사람의 굉장히 칸트를 받아들여요. 칸트는 뭐냐면 칸트는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은 저기에 물 자체, 세상 너머의 물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다. 우리가 겨우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틀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 하이에크는 우리는 세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 불가지론자야. 그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시장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그래도 우리를 진화시킬 게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몽펠르 협회라는 것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유럽에 갈 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몽페르 학계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8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에크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리버타리아니즘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은 마르크스 아니죠, 그죠? 루소 아니에요. 그리고 칸트 좋고, 그다음 모든 것은 경험주의다. 데이비드 휴을 맞춰서 데카르트 아니에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신봉하는 거니까. 그리고 포이에르 바라는 얘기인데 좀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너 신이라는 단어, 신이 있다고 믿니? 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법을 유지하는데 신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신이라는 말의 뜻을 모를 때 내가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말할 수도 없단 말이야. 불가지론자인 건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 바도 이제 신에 대한 상당히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양반은 반이성주의라고 왜 아까 진화해야 하고 불가지론자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의 질서와 같은 것들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사회는 이성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정의를 만들고 초월의 세상하고 문명을 만든다는 것은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뻥이다 이렇게. 사회 정의란 국가가 각색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불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는 것 자체가 뻥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라는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돼요? 부르주아지들하고 쌍킬로들을 같이 다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득 이전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갖고 하이에크는 뭐라면 자연과 이성이 이렇게 굴러가요. 이렇게 굴러가면서 세상을 굴러가면서 도덕도 만들고 자유도 만들고 정의도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뻥이 아까 그 통 넓히는 거 있잖아요. 통을 넓히면서 만들었던 공동체, 공동선, 사회정의 다 뻥이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정의가 있다는 건 무슨 정의예요?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돈을 번다. 환율과 뭐는 어떻다. 이런 것의 정의라는 건가요?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자연과 사회가 이성이라는 게 이성은 뭐인가요? 불완전한 이성이 불가지런한 이성이 굴러가면서 만드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치명적 오만이라는 말을 써요. 맨 마지막 책이 치명적 오만인데 치명적 오만이라는 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아까와 같은 사회권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전부 다 치명적 오만이고 그들에게 계급으로 단결시키고 노동권을 주는 것은 파시즘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자, 그래서 개인은 시장에서 학습하고 시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국가는 도둑놈이라는 도둑의 탄생이라는 게 올슨의 얘기라고 그런 늘 불완전한 판단을 하게 되고 파시즘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국가를 주장하는 놈들한테 창피함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이에크는 이제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입 경제는 아까 국가가 사회 정책과 개입 경제는 민중을 선동한 싸구려 저널리즘과 같다. 창피함을 줘야 되고 일로 가면 반드시 닫힌 사회가 되고 일로 가면 반드시 열린 사회가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에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그리고 또 수요에 맞춰서 또 적응하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이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는 건 거고 시장의 불안전성과 진화론적인 우월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뭐냐? 경쟁이고 자생적 질서인 시장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장인 건가요? 자, 그래서 이 주장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의 자유는 시장에서 벌어지는데 사회정의 여기서 정의가 나와야 돼. 여기서 경쟁이 나와야 돼. 개입과 사회정의는 전부 다 만들어낸 건 거다. 아까 거짓 선동 싸구려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혐오에 가득 차 있어요. 혐오했지. 그래서 이것을 딱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천가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인 스승이나 사회 같은 건 없다. 남자 여자는 개인들만 있다. 그리고 개입과 복제는 노예를 만든다. 노예의 길이죠. 시장은 가장 민족의 창의자인데 불평등과 낙인은 불가피하다. 경쟁은 불평등을 창출하고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다. 이 사람이 불평등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평등은 오히려 상벌이라는 거예요. 상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간을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든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아무리 가서 불평등한 조건을 보여주고 상황을 보여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야. 내가 그래서 불평등하게 돼야 된다고. 그 불평등한 게 맞네,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저 같은 사람 나타나서, 하이에크 선생님, 좀 이거 좀 이런 비판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 안 해. 당신 같은 사람. 난 진리고 얘는 아까 거짓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확신인 거지. 물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신을 이제 믿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시장은 끊임없이 발견의 열자고 자연 발생의 힘을 갖고 지식의 한계에 주목해서 치명적 오만을 계속적으로 해결하고 끊임없는 의사소통 여기서 이제 생산을 위한 이제 이 시장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데 의회는 결코 합의할 수가 없어요. 상이한 인간들 개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합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자들이 나타나요. 히틀러 같은. 그래서 그놈들이 전체주의자 나타나서 뭔 얘기예요? 공공선을 얘기하고 사회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놈들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회에 맡기면 안 된다. 정치에 맡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이에크는 이제 하고요. 그래서 시장은 민주주의 학교고 그래서 이제 이 대처는 우리는 영국병에 걸렸는데 국가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그걸 달라고 파업을 하니까 열병이 걸릴 때 이게 브리티시 디지즈예요. 치료는 아까 그 쌍킬로트가 아닌 부르주아지들 근데 빵을 스스로 얻었고 그 다음에 저항을 했던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부르주아지들 같은 사람들처럼 자립을 해야 돼. 이게
브리티시가 이게 영국의 어떤 그 이 빅토리아 시대에 세계의 공장이 됐을 때 노동자들처럼 해야 되고 복지는 많이 주면 안 되고 노조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대처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대처가 얘기했던 복지국가는 가짜 신사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스. 그리고 자기네 당내에 온종적 보수주의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저들의 동조하고 있다. 아까 그 가짜들의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은 이제 제의식을 당당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 자선도 그다음에 국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국가 덕분이 아니다. 절대로. 국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온 건 거다. 이런 생각으로 쭉 바꿔내려고 했다는 건가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했는데 대처가 어떻게 이제 바꿨는지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넘기는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확실한 것은 대처가 죽었을 때 대처가 되었을 때 이 장면 사진 한번 보세요. Beast is dead. 그러니까 뭐랄까 마녀가 잘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전면화되잖아요. 대처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을 시민들이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처는 이제 자기를 믿었고 그랬고 그리고 그런 대처들을 받아들인 것들이 제 3의 길이고 그렇게 이제 제 3의 길이고 그래서 제 3의 길에서 이제 토니 블레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됐냐 이 전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복지국가를 할 때 버치켈리즘 버틀러라는 사람과 가이스켈이라는 사람이 보수당과 노동당의 재무부 장관이 너무 생각이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복지를 합의했죠. 버틀러라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실업의 풀 있잖아요. 실업의 풀. 실업의 풀들이 지금 너무나도 깊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실업의 풀 그러니까 뭐랄까 복지의 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실업의 풀 속에 그 사람을 빠뜨려 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거기다 실업의 풀에도 좀 빠뜨려 놔야 된다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전후가 이제 지나가서 대처 이후의 국가는 블레처리즘 토니 블레어와 대처가 같은 내용대로 가는 영국으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가봅시다. 마지막 관점으로 간 건가요? 관점은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이 원인이 아까 제국주의에 온단 말이에요. 그 제국주의는 자본을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제국주의가 자본을 위한 전쟁을 가면서 전체주의자가 되고 그들이 개인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전체주의를 만든 것은 자본가들의 무한줄지했던 탐욕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뭐랄까요 어떤 이익을 위한 무한질주에 있었다는 걸 봤는데 하이에크는 여기를 안 봐요. 여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그 다음에 무솔리니가 서 있는 것이 자본의 이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국민적 동원들, 전쟁의 동원이었는데 하이에크는 그 원인이 그 전체주의자들의 개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이에크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대가 이 자본 독재 내지는 자본주의적인 전체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의 기본 진단은 이제 처음 진단부터가 세상 읽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건 거고요. 그리고 하이에크는 또 뭘 못 봤냐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전면화되니까 이 프레리가 얘기한 건데 피어갑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길 로또들은 식민화된 심사, 그러니까 지배자들의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평적 폭력은 뭐냐면 내가 뭐랄까 폭력을 받은 거 있잖아요. 기업에 나가갖고 옛날엔 구타도 했고 지금은 이제 고가 점수라는 걸 폭력을 받은 그 폭력을 집에 와서 행사하거나 친구들한테 행사하거든요. 이게 수평적 폭력이에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유의 공포도 갖고 있고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가 돈 못 버는 것은 죄의식도 갖고 있고 자기를 비하하고 숙명론에 빠지고 억압자 이미지를 내면 이게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억압자가 이렇게 되라고 명령을 해. 그래서 내가 기업에서 써주고 너 먹을 거 빵을 받을 수가 있어.
하이에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하이에크의 설명은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세상인 건데 이 체제, 하이에크의 방식대로 된 이 체제를 하이에크는 단순하게 뭐라고 처리했냐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인센티브와 편을 때 상벌 체계다 말이야. 근데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 고민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또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건 거예요. 하이에크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설명인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던지고요. 그래서 하이에크가 만들려고 했던 멋진 신세계는 이런 신세계이냐 말이기 신세계겠냐 이렇게 이제 계급이 구성된 것은 어쩌면 하이에크는 어떤 또 다른 파놉티콘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매트릭스 속에서 이제 우리는 늘 자본은 아까 부르주아지는 최대 많이 파는 것들을 가지고 무한 질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은 아까 끊임없이 저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촘스키와 프리드만의 이제 논쟁을 보게 되면 프리드만은 이제 하이에크 프리드만이 이제 동의를 선상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거든요. 촘스키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프리드만과 촘스키는 인간은 시장에서만 창조적일 수 있다고 한 건 근데 이거 아니야. 그건 쇼핑몰이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 불과해. 그리고 능동적 시민이 창출이 되고 시민들이 이제 자립을 가지고 자조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국민이 없어. 너희들 안중에는. 그래서 투 네이션스 스트라티지 그러거든요. 두 개의 국민이 생긴다는 건 거예요. 1%의 국민과 99%. 그리고 시장은 민주주의의 요람이고 다양성이고 공정하고 효율을 보장하는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핵심인 건데 그래서 작은 정부가 돼야 되고 큰 정부가 요새 되려고 해요. 작은 정부지만 큰 정부. 이게 왜 그러냐면 작다는 것은 시장에 작고 큰 정부는 뭐냐면 시장에 방해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게 대처거든요. 이걸 신보수주의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촘스키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국가는 중립적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지금이 중립적인 거란 건 자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거다. 국제기구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 프리드만과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시장이 왜 민주적이고 왜 인간적이냐 한 것을 이 문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누가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43분이지?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압도적인 많은 수가 중소기업, 상인, 농업 등과 같이 이상적 자유에 약간 보면은 경제의 가장 경쟁적인 부분들을 제압하는 좀 빵을 사는 사람은 그 빵의 재료인 밀을 재배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공화주의자인지 그 다음에 파시스트인지 뭔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시장이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정치적 견해로부터 분리하고 그리고 생산성과는 무관한 이유로 그 이유가 그들의 견해와 관련된 것이건 피부색에 관련된 간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야말로 돈만 있으면 되니까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자본주의에서 내가 혁명을 하려고 하면 몇몇 부자만 설득하면 아무리 이상한 사상일지라도 그 사상을 전파할 자금을 동원할 수가 있고 나아가 그런 부자들의 지원 활동을 할 독립적인 이 구심점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사업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혁명을 하고 싶어요. 혁명을 하고 싶은데 혁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만 있으면은 책도 만들어내고 돈만 있으면은 선전물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얼마나 민주적이냐 너도 혁명과 저항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모순인 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나은 사회가 되려고 우리 마중물이 고민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지. 왜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맞지 않으면 마중물의 사업들 속에서는 전혀 자기랑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빵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빵을 사회권으로 권력을 단결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면
한 뭐 1억, 2억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거 뭐 CMS 뭐 10,000원, 20,000원 갖고는 안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에크는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한테 너 돈만 벌으면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걸 하려면 당의 결정을 얻어야 되는데 체제 전복을 하려면 우리는 자본가들의 돈 있는 사람만 결정하면 되니까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죠? 이 촘스키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어낸 이거는 우리 처장님 한번 읽어봅시다. 목소리가 우리 처장님 훨씬 좋으니까. 네.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빚어낸 사회적 불평등은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평등마저도 위태롭게 만든다. 대기업은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안 들리시나요? 자, 저쪽으로 가서 네,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어낸 사회적 불평등은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평등마저도 위태롭게 만든다. 대기업은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고 그런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의 선거 정치를 예로 들면 상위 0.25%의 부유층의 지원이 개인 정치연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계의 현금은 노동계 헌금의 10배에 달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런 차이는 분명한 뜻을 갖는다. 선거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며 정치연금은 궁극적으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로 대부분의 국민은 선거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그 대신 저항 없는 기업의 지배가 보장된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 뭐냐면 아까 제도 있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세력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형태가 결정된 사회적 관계다. 제도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동과 자본과 시민들의 힘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도는 힘센 쪽으로 가요. 이렇게 힘센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이에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시장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에 맡겨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제도는 그들의 제도가 된다는 건 거예요. 그들의 제도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에크 선생님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게 되면 제도는 늘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늘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됐을 텐데 그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한 그 제도를 우리가 구조적 선택성 거리거든. 제도는 늘 선택해. 왜? 세력관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국가도 중립적인 게 절대 아니다. 국가는 정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만드는 것은 몇 명의 합리적인 관료들이라든가 파시스트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영역을 활성화하라는 것들은 다시 말하게 되면 시장이 정치라든가 제도라든가 국가를 점령하라는 거다. 중립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어떤 국가가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군가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끊임없이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결과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빵과 권리에 대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어딘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권력으로 확인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의 영토들이 좋게 보이도록 얘기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의식의 영토는 정복하려고 하고 분할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문화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마지막 질문만 제가 한번 하고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쓴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이에크 선생님한테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당신이 구상했던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이 이대로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 특히 이제 어떤 것을 묻고 싶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자본주의의 무한 질주들이 옛날에 어디로 가냐면 다른 나라로 점령해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지구의 온통의 모든 곳들을 도처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들을 만나게 되는 세상으로 갔는데 여전히 시장에다 맡기는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본의 독재, 자본의 전체주의는 괜찮냐 이런 거. 그리고 그 전체주의와 그 독재가 훨씬 더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든, 오히려 전체주의가 있다면 미얀마에서 본 것처럼 누구나 그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어찌되었거나 그런 계기들을 가질 수 있는데 자본의 독재는 곳곳에 스며들어 갖고 상당히 인간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습된 어떤 무기력을 만드는데 그게 괜찮냐.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데 진짜 노예의 길은 어떤 것이 진짜 노예의 길이냐. 그리고 당신의 오해에 대해서 아까 삼인주의로 가거나 사회주의로 가는 것들이 어쩌면 그 당신이 얘기했던 그들은 종교였고 나는 진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오해라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시장으로 사회적 위험, 시민들의 위험들을 향후에도 막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제기하는 힘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읽는 것에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이에크의 세상 읽기를 보면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등장 이후에 끊임없이 세상이 변해온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세상을 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 읽기도 이제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